현재 사우디에서는 전례 없는 한국차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사우디는 일본산 차량을 소비하기로 매우 유명한 국가였는데 도대체 사우디에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바논 출신의 요아브라고 합니다. 가난했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희망이 없는 조국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줄곧 살게 되었고 정말 맨몸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와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노동 인력들 덕분에 돌아가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지만 사우디 국민들은 자신들과 같은 종교를 갖든 말든 상관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당한 차별을 가하곤 했기에 저는 3등 시민으로서 처절한 생존을 이어나가야만 했죠. 그렇게 저는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이주민 출신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까지 갖게 되었죠. 그러나 가장이 된 저는 행복과 희망보다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에서 받는 코딱지만한 노동자 월급으로는 도저히 가정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건설 노동으로 번 돈 전부를 투자하여 중고차 판매업이라는 저만의 사업에 도전하는 거였죠. 확실히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차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중고차 사업은 이곳에서 상당히 비전이 있어 보였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에는 허세와 체면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어야 해서 그런지 좋은 차량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 구매하는 차량들은 일본 차량이나 독일 차량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물론 지금이야 한국산 차량이 사우디에서 상당히 잘 나가긴 하지만 적어도 5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사우디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의 현대 차량은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오직 사우디에서만큼은 유독 힘을 못 쓰곤 했거든요. 실제로 현대차가 가장 늦게 소비된 국가가 바로 사우디고 이러한 아랍 지역의 특유의 허세 문화 때문에 후발주자였던 한국 차량은 가장 늦게 정착할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차량의 인지도가 형편없던 그때에 저는 첫 사업을 한국산 차량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기로 했어요. 물론 저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독일산 차량이나 일본산 차량이 인기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거의 없던 제가 남들과 똑같은 전략을 취해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다른 사우디 업체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산 차량은 사우디에서 상당한 저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는 독일이나 일본산 차량보다 훨씬 더 우수한 차량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당시 사우디 사람들은 현대는 혼다의 짝퉁 차량 아니냐며 현대 차량을 조롱했지만 저는 현대차 덕분에 목숨을 건진 적이 있고 이렇듯 한국산 차량이 과소평가되고 있을 때 시장을 선점해두면 나중에 현대 차량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한국 차량 덕분에 목숨을 건졌던 그때는 리야드 외곽의 주요 도로인 킹파드 로드를 따라 이동했을 때였습니다. 당시의 온도는 섭씨 48도가 넘었고 아스팔트는 거의 녹아내릴 듯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알라킬 근처 교차로에서 일본산 혼다 세단이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과속을 하다가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교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시속 60km로 꾸준히 순항했지만 상대의 혼다 차량은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저는 순간적으로 주마등까지 스쳐 지나갔을 정도로 목숨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상대 혼다 차량에 미친 듯한 과속을 고려했을 때 이건 운이 좋아도 반신불구이고 운이 나쁘면 즉사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폭력적인 충돌 후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상할 정도로 멀쩡했고 제 현대차의 측면 패널은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여 거의 움푹 패이지도 않았거든요. 또한 제 현대 차량의 모든 에어백은 정확하게 작동했으며 차량 내부의 안전 시스템이 자동으로 안전벨트 장력을 잠그고 연료 라인을 차단했기에 저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죠. 하지만 상대의 혼다 차량의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상대 차량이 제 현대 차량을 충돌한 상황이었지만 혼다 세단은 마치 종이처럼 구겨진 상태였는데요. 앞쪽 좌석은 접히고 프레임이 비틀리며 앞차축이 끊어졌으니 이건 완파라고 볼 수 있는 상태였죠.
상대 운전자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어요. 그는 여러 개의 갈비뼈 골절과 폐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가 자초한 일이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현대 차량을 선택했고 그는 혼다 차량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운명은 완전히 갈리게 된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현대 차량은 사우디의 혹독한 사막 기후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추운 기후 등 각종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 특별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현대의 스마트 바디 프레임은 강철로 보강되어 무더운 사막 기후에도 제 성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충돌에도 매우 강했던 거였고 경량성과 주행거리에만 중점을 둔 일본 차량은 이러한 충돌의 운전자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던 것입니다. 현대차는 사막 기후에서도 완벽하게 테스트된 전방위적인 제품이기에 사막 기후 하에서 심각한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혼다 차량보다도 주행거리 및 효율성이 높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사건 덕분에 한국산 차량은 매우 심각하게 저평가된 우수한 차량이고 일본산은 그저 이미지 메이킹으로 고평가되었을 뿐인 고철 덩어리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산을 믿고 제 전 재산을 베팅했던 거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제 희망찬 도전과는 달리 저는 한국산 차량 전문 중고차 매장을 개업하자마자 한국산 차량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 일화는 오직 저만 기억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러한 제가 겪은 사건을 알 리가 없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비자의 눈에는 그저 저는 일본차의 짝퉁인 허접한 차량이나 판매하는 멍청이일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일주일이 넘도록 손님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제 매장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해야만 했고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일 뿐인 제가 감히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려고 했다는 점에 엄청난 후회를 하고 말았는데요. 정말로 저는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전부 포기할까도 수없이 고민해봤지만 그러기엔 저만 믿고 있는 제 아내와 토끼 같은 제 딸이 눈에 밟혀왔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적자가 지속되는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른 부업을 병행했고 매일같이 잠도 못 잔 채 언젠가는 허세에 찌든 사우디 사람들도 한국산 차량의 위대함을 알아볼 거라는 희망을 꿈꾸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러다 사우디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로 빠뜨린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상기후로 인해 더더욱 더워진 사우디에서 외딴 사막의 인프라 건설 현장으로 향하던 자재 운반 노동자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는데 오직 현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만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거든요. 사건은 이랬습니다. 무더운 더위와 사람이 살지 않는 넓은 육지거리로 악명 높은 세계 최대 모래사막인 루브 알칼리 근처의 외딴 인프라 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하던 사우디 건설팀은 결국 갑작스러운 모래폭풍과 50도가 넘는 엄청난 무더위로 인한 GPS의 기능 고장으로 인해 사막에 갇혀버리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이곳에서 신호가 잡힐 리도 없었고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는데 물은 1리터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기에 이들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이글거리는 무더운 사막에서 꼼짝없이 죽을 일만 남게 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건설사에서 단 한 대만 운용 중이던 현대자동차는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일단 모래폭풍으로 인해 일본 차량들은 전부 부품 이상으로 차량 자체가 완전히 멈춰버렸는데 공기 필터는 모래로 막혀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엔진은 멈추고 변속기 유체는 끓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현대 차량은 무더운 사막 속에서도 끊임없이 에어컨을 작동하여 섭씨 19도의 시원한 공기를 계속 불어넣었고 강력한 엔진을 바탕으로 무더운 더위에서도 절대로 퍼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현대 차량은 엄청난 모래 늪으로 인해 약간의 공회전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모래사막을 뚫고 이동을 계속했다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산 차량은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유일한 차량이었고 사막 지역에서도 문제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설계된 사막용 압축기와 세라믹 터보차저 냉각 루프를 통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손쉽게 위기를 극복했던 거였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사막 기후에 대한 맞춤형 설계가 전혀 없이 그저 자국의 기후에만 맞춤형 설계되었던 일본산 차량은 이러한 극한의 기후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고장이 나버렸던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론 일본산 차량은 명성에 비해 너무나도 형편없는 수준을 보여준 건 맞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의 차량도 루브 알칼리 사막이라는 대자연 앞에서는 곧바로 무릎을 꿇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사막 자체가 아예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듯 사막 기후에 대비한 완벽한 기술력을 선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물론
무더위로 인해 스마트폰이 멈추고 심지어 일부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광폭한 소리를 내며 터져버릴 때도 현대차의 엔진이나 비상 기능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현대차는 마찰이 적은 모래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마치 사막이라는 저승사자 앞에 나타난 구원자처럼 죽을 위기에 처한 엔지니어들에게 기꺼이 방패이자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어주었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사우디 업체가 만든 GPS가 고장났음에도 현대차 내부에 있는 트랙션 컨트롤은 사막에서 탈출하려면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기에 그렇게 이들은 이 땅에 들어온 모두를 집어삼키는 무지막지한 사막 속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했죠. 덕분에 일본 차량에 탑승해 있던 다른 엔지니어들도 빠르게 구조될 수 있었고 심지어 태양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고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는 특수 소재의 유리를 사용한 현대차와는 달리 일본 차량의 앞유리는 불타는 태양열을 그대로 흡수했기에 일본 차량에 탑승했던 몇몇 엔지니어들은 비교적 빠르게 구조될 수 있었음에도 화상이나 탈진 같은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지금껏 이곳 사막에서 조난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에 사우디 언론은 이러한 한국산 차량의 저력과 기술력에 감탄을 하는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결국 일본산 차량만을 선호하던 사우디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한국의 기술력에 그저 멍 때리며 경악을 할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몇 수 앞까지 내다보는 국가길래 이 정도로 무지막지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단 말인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이러한 현지 맞춤화 기술력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유독 허세 문화가 찌든 사우디에서만 부진을 겪고 있을 뿐 이미 전 세계의 기술 시장을 지배한 지 오래라고 했는데요. 폭설과 극한의 영하 기온에서도 절대로 퍼지거나 고장나지 않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현대자동차의 괴물 같은 성능은 북유럽이나 러시아 같은 극한의 영하 기온을 자랑하는 국가에서 연이어 역대급 판매량을 경신 중이라고 했거든요. 또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에 있어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한국산 전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장거리의 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한국산 차량은 현재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도 선도자의 역할을 하며 전 세계의 자본을 그야말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저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알면 알수록 소름마저 돋을 정도였거든요. 한국의 방산 기술력도 현재 아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을 지배한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기존의 독일이 지배하던 방산 산업에 당당히 출사표를 냈고 실제로 그간의 독일이 꽉 쥐고 있던 방산 파이를 완전히 빼앗아 간 상황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는 현지 맞춤화가 전혀 되지 않은 전차로 자국의 평탄한 지역 및 온난한 기후 하에서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지만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전 세계 어떠한 지역 및 기후 조건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했고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한국의 K2 전차는 지구가 아닌 화성에서도 멀쩡하게 작동될 것 같은 포스를 자랑했거든요. 한국이 만든 전차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나 늪지대, 그리고 극한으로 추운 조건이나 더운 조건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자랑했고 심지어 한국이 만든 전차는 고시한 사거리보다도 훨씬 더 긴 사거리를 보여주기도 했기에 한국은 다른 의미로 계약 위반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는 절대로 맞아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측정한 사거리로 성능 뻥튀기를 하지만 한국은 고시 성능보다 실제 성능이 훨씬 더 좋은 미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실제로 고시한 것보다 실제 사거리가 더 긴 황당한 상황에 한국은 평지가 거의 없는 국가기에 정확한 최대 사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었다는 황당한 입장 발표를 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뿐이었죠. 아무튼 한국은 이러한 최고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완벽하게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제품들을 만드는 미친 국가였고 이들의 방산 사업이 폴란드 같은 동유럽을 넘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까지 완전히 장악을 한 것만 봐도 이 나라의 기술력은 전방위적으로 수준급에 올라섰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을 테죠. 오직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하는 사우디 사람들만 아직도 과거의 전유물인 일본 차량에 집착을 하는 것일 뿐 한국 차량 및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로부터 찬사와 존경, 두려움을 전부 일으키는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현대차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기적적인 사건이 터진 직후 쇄도하는 한국 중고차 주문 덕분에 파산 직전에 거의 죽다 살아날 수 있었는데요. 사우디 사람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서의 생존을 위해 앞다투어 제 현대차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대로 끝인 줄만 알았던 저희 가족은 다시금 희망을 엿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말로
만약 차량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 몇 달만 더 지속되었다면 저는 파산에 몰리고 제 가족들은 전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었을 테지만 지금의 저는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업을 하느라 불가피하게 졌던 빚까지 어느 정도 갚았을 정도니 저는 여전히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된 상황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제 팔자엔 성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지 제겐 또다시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산 차량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다른 중고차 업체들이 작정을 하고 한국산 차량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며 선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일본산 차량의 열악한 현실이 공개되어 더 이상 차량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한국산 차량에 대한 터무니없는 날조를 하며 선동을 이어나갔거든요. 이들은 불에 탄 현대 소나타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한국은 기술력이 전무한 형편없는 국가고 이 때문에 한국산 차량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섭씨 50도의 온도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정도로 조악하다며 말도 안 되는 선동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차량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은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지 이내 한국산 차량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조작을 통해 성능과 주행거리를 조작해서 판매한다는 망발을 쏟아냈거든요. 이들은 한국산 차량은 너무나도 조악해서 대시보드는 해킹을 하기에 취약하기에 초등학생조차 손쉽게 현대 차량을 탈취하거나 해킹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도요타 본사 측은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인정한다는 뉘앙스의 공식 발표까지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한국이 만든 차량은 조악하여 각종 도난이나 조작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괜히 전 세계인들이 한국이 아닌 일본산 차량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문을 게시했거든요. 또한 이들은 일본산 차량이 아니라면 주행거리를 신뢰하지 말라며 대놓고 모든 한국산 차량은 전부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기 차량인 것처럼 주장을 해왔죠. 저는 실제로는 깡통일 뿐인 일본산 차량이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입장으로서 이러한 일본의 음습한 행보에 정말 구역질이 치밀 지경이었습니다. 자국의 자동차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실력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경쟁자에 대한 선동에 동참하여 끌어내리려고 하는 음습한 모습을 보니 일본이 그동안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는지 그리고 겉으로는 럭셔리 브랜드인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고객을 우습게 보고 우롱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이렇듯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일본산 차량의 미래는 어두울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날조와 선동은 한국산 차량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제게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산 차량에 대한 비하는 전부 근거 없는 선동일 뿐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썼지만 세상은 그저 정의롭게만 흘러가지 않았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쪽보다 해명을 하는 쪽이 훨씬 더 불리했고 결국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제 매장은 거짓말같이 모든 손님들이 발걸음을 뚝 끊었으며 힘들게 성사시켰던 계약도 전부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일본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할인 쿠폰까지 제공하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쳐봤지만 헛소문에 따른 신뢰의 손상은 도저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빈털터리 외국인 노동자 출신 주제에 남들과 다른 길을 걸으려 했다는 것에 대해 후회감을 느끼며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개미새끼 한 마리 없던 제 매장에 웬 동양인 남성 한 명이 들어오더니 이내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모든 상황은 정상으로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자신을 현대자동차 소속의 중동 및 아랍 지역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밝혔고 현재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돌고 있는 악성 루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고 강력한 어조로 말해왔는데요. 물론 그의 위로는 제게 힘이 되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쪽보다 그러한 거짓말을 방어하는 쪽이 훨씬 더 불리하므로 이러한 전국적인 선동의 상황에 아무리 현대라고 해도 한 달 안에는 도저히 이미지 회복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그가 제 매장에 다녀간 직후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일본 측의 거짓말이 시작된 이후 일본 차량을 취급하는 매장은 다시금 많은 손님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일본 차량을 판매하는 매장 주변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스크린이나 행사장이 설치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의문의 행사장은 일본 차량을 구매하러 온 모든 고객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이내 스크린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의 실시간 영상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건 현대 측에서 개최한 행사였고, 현대 측은 장렬하는 사막이나 극한 조건에 현대 차량과 일본 차량을 두고 실시간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장면을 송출했는데요. 이러한 테스트는 스크린을 통해 모든 사람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해놨을 뿐만 아니라 현대 측은 날조를 일삼던 몇몇 일본 차량 매장 근처에는 실제 차량까지 전시해두고 사우디 전 국민 앞에서 현대차와 일본 브랜드 차량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는 초강수를 두었더라고요. 이건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해 웬만큼 자신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퍼포먼스였기에 일본 차량을 구매하려던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우디 전 국민의 이목이 끌리며 엄청난 화제를 이끌었는데요. 그리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일단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된 각종 극한 조건의 사막에서 현대 차량과 일본 차량을 동시에 테스트한 결과부터가 압권이었는데, 테스트가 진행된 여러 사막들은 최소 온도가 섭씨 60도였을 정도로 엄청난 열기를 자랑했음에도 6시간 동안 진행된 주행 실험에서 현대차는 너무나도 멀쩡하게 주행을 지속했고, 또 에어컨도 끝까지 문제없이 작동하여 실내 온도는 섭씨 22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엔진 온도는 과열 범위보다 훨씬 낮은 섭씨 92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에 이건 그간의 일본 측의 주장은 전부 사기이고, 현대차는 극한의 사막 조건 하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었어요. 물론 오프로드 사막 주행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현대 차량은 사막 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주행했으며 사막 주행 후 필터 성능이 99.2%나 유지되었는데요. 특히나 실험에 사용된 현대 차량은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에서 20만 킬로미터나 되는 중고차였기에 사우디 전역은 경악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 함께 실험에 사용된 일본 차량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뿐이었어요. 일단 일본 차량은 중고차가 아닌 신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행 20분 만에 과열로 인해 에어컨이 고장나 버렸는데요. 덕분에 실내 온도는 섭씨 38도까지 급상승하고 말았죠. 또한 주행 1시간도 안 되어 엔진 온도는 섭씨 150도 이상까지 치솟아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완전히 퍼져버렸는데요. 결국 한국 차량과 일본 차량의 사막에서의 주행 비교는 허무하게 끝나버렸고, 일본 차량은 한국 차량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과대평가된 상태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차량을 판매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리점까지 나서 저 주행 시험은 전부 조작이고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현대자동차 측은 이러한 일본 측의 발뺌까지 예상했는지 일본 브랜드의 대리점 앞에서도 비교를 진행했기에 이들은 곧바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측이 어떠한 주장을 해도 이들이 만든 차량은 그저 일본과 비슷한 기후에서나 적합하지 한국의 기술력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현대 측의 정면 돌파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자칫하면 개망신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이러한 주행시험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문득 이렇듯 대범하고도 완벽한 실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을 정도로 유명한 선진국이었어야 하지만, 분명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대해 공부해 볼수록 저는 한국은 뭔가 제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친 한국은 자동차는커녕 자전거 하나조차 제대로 못 만드는 국가로 전락해버렸거든요. 1인당 GDP 70달러 미만이었던 한국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두막이나 텐트에서 살았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이런 나라에서의 국내 차량 생산은 없었으며 자전거조차 드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했죠. 정말로 1960년대와 70년대에 일본이 도요타와 혼다를 내세우며 앞서 나가고 있을 때 한국은 여전히 볼트, 페인트, 엔진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을 정도니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 기술력을 갖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국인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일주일에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게 바로 한국 최초의 국산차인 현대포니였어요. 물론 포니는 일본 엔진으로 만들어진 반쪽짜리 국산차였고 완성도도 조악했기에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싸구려라며 조롱을 당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여기서부터 한국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1980년대에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한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나갔고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나간다든지 독일의 간호사 및 광부로서 파견을 간다든지 하며 피땀 흘려 일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번 외화는 한국의 더 나은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에 사용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인들이 허리가 부러져라 일한 대가로 한국은 또다시 기적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1980년대에 한국의 자동차가 저렴한 일본산 모조품으로 조롱받았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 1991년에 한국의 자체 엔진인 알파 엔진을 개발해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때부터 일본과 노선을 달리하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보통 후발주자는 선도자의 길을 따라가기 마련이지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한국은 일본의 내수 위주의 전략은 한계점이 명확하다고 판단했고 글로벌 수출을 우선으로 하는 자동차 브랜드를 구축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의 일본 차량이 사막이나 고온 등의 극한의 기온에서 맥을 못 쓰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는 진작부터 글로벌 수출을 위해 전 세계 시장을 위한 맞춤형 설계를 시작했지만 일본은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글로벌 시장을 노리지 않는 낡은 전략을 유지할 뿐이었거든요. 물론 초창기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리뷰는 잔인했죠. 바퀴 달린 깡통, 일본산 자동차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고물 등 한국산 차량의 글로벌화는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듯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우는 무너졌고 기아는 파산했고 현대만이 간신히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진 한국은 이젠 전 세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있었죠. 일본은 계속해서 내연기관에 집착하며 기술 혁신에 두려워할 때 한국은 전기와 자율주행 및 소프트웨어 통합 자동차에 조기 투자했고 점점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의해 빠르게 따라잡히면서도 여전히 변화하기를 거부했고 현재 한국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세계 최강의 자동차 강국 일본을 추월해버린 상황입니다. 일본은 변변한 전기차 기술력조차 없지만 한국은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의 세계 선두주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차량은 디지털 UI 시스템이 전무하고 여전히 구형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은 차량의 5G 자동차 인프라 기술, AI 기술을 통합하여 자동차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만들어버렸거든요. 반도체 통합, AI 구동 시스템, 스마트 자동차 아키텍처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여전히 무궁무진한 발전을 진행 중이며 이건 정체되어 추락하고 있는 일본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기적을 이뤄냈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결국 전 세계를 놀래키는 한국의 역사에 저도 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존경과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현대차의 놀라운 퍼포먼스 이후 모든 사우디인들은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고 제 매장에는 다시금 엄청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허세 문화에 찌든 사우디라도 세계의 흐름은 거역할 수가 없었는지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산 차량의 놀라운 기술력을 인정하고 한국산 차량을 폭발적으로 소비하는 추세인데요. 정말로 현재 사우디의 도로만 봐도 일본산 차량보다 한국산 차량이 훨씬 더 많이 보일 정도로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나 변할 것 같지 않던 사우디 사람들까지 변화시킨 한국에 더더욱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현재 저는 한국산 중고차를 판매하자는 전략으로 한국에 제 인생을 베팅한 덕분에 많은 돈을 번 상태고 이제는 중고차가 아닌 사우디 내에 현대차 대리점을 운영하고 싶어서 이것저것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저는 여전히 한국산 차량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제 모든 것을 베팅한다면 한국은 그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제게 안겨다줄 전도유망한 국가라고 확신하기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술력은 전부 거품일 뿐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이 독일의 기술력을 쫓아오려면 30년은 이르다.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품이라고 주장하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연히 독일 정부에서 송출한 한국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영상을 시청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하이케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으로 현재 대학교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엄청난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름 독일 최고의 기술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아빠가 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독일은 유럽 최고의 기술 강국이고 아빠는 그러한 기술 강국에서도 최고로 알아주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맡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독일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도 없는지 멀쩡한 독일 대학교를 놔두고 한국 같은 알아주지도 않는 국가로 유학을 가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인가요? 그러나 아빠는 제 진로가 공학 쪽인 이상 이젠 선택의 여지는 없다며 독일은 지는 해고 한국은 떠오르는 태양이니 저는 미래를 내다보고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 한다며 거의 저를 강제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고집을 부리거나 혹은 틀린 말을 하시는 법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런 존경스러운 아빠가 왜 자꾸만 한국행이라는 이상한 고집을 부리시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한국에 대한 울분의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러한 부녀 간의 갈등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아빠가 차량을 바꾸셨는데 그건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 브랜드의 차량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금방이라도 기절할 듯이 엄청난 혼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쯤 되자 저는 아빠가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아니, 독일이야말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졌고 요즘 전 세계에서는 독일 차량을 구매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어떻게 아빠는 그런 완성도 높은 독일산 차량을 놔두고 한국 따위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독일인으로서 그리고 예비 공학도로서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결국 아빠에게 한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자존심도 없어요? 어떻게 세계 최고의 독일산 차량을 놔두고 현대 같은 이름도 없는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죠? 나름 독일을 대표하는 기술 연구원인 아빠가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다니 정말 친구들이 보면 저희 가족이 파산을 해서 돈이 없어 한국산 차량을 샀다고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멍청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아빠는 독일 차량의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인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반성을 하는 척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빠는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이케, 그렇다면 너는 왜 한국산 차량이 독일 브랜드의 차량보다 후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 너는 막연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인 것 같구나. 모름지기 공학자라면 자신의 논리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단다. 물론 독일산 내연기관 차량은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는 내 주장은 사실이란다. 하지만 아빠가 구매한 차량을 좀 보렴. 이게 내연기관 차량처럼 보이니? 이건 전기차고 전기차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술력은 단언컨대 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어. 독일은 한때 내연기관 분야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지만 그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한 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지. 이러한 안일함은 결국 기술 정체라는 악수를 만들어냈고 냉정하게 독일 브랜드의 전기차 기술력은 경쟁력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한국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기술력을 빠르게 올렸을 뿐더러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전기차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독일을 아득히 뛰어넘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지.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 더 암울한 점은 한국은 단순히 독일의 기술력을 능가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몇 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벌려놓으며 그야말로 독일은 눈 떠보니 기술 후진국쯤으로 회귀해버린 셈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일단 한국의 고급 배터리 기술만 보더라도 독일은 흉내조차 못 내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와 같은 기업을 필두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 한국 배터리 기업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등 글로벌 대기업에도 첨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지.
즉, 한국은 경쟁에서 뒤처진 독일뿐만 아니라 경쟁 상대인 미국의 기술력조차 능가했고, 미국도 한국의 공급망 없이는 전기차를 생산조차 불가능한, 그야말로 한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한국은 리튬이나 코발트와 같은 중요 원자재 매장량이 거의 없음에도 그저 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만으로 배터리 산업을 지배하게 되었거든. 이는 방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지만 아무리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도 한국산 배터리 성능을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는 중국과 비교되며 한국인들의 천재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지. 그렇다면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 다음 미래 먹거리 산업은 배터리라고 하지만 과연 독일은 이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독일의 배터리 혁신은 실패했고,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의 배터리 공급업체에 의존해 있는 게 현실이야. 특히나 독일은 저가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산 배터리는 성능도 형편없고 무엇보다 안정성 면에서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과열로 인해 폭발하기 일쑤지. 이건 한국 배터리가 사용된 전기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야. 현대 아이오닉 5만 해도 단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되어 최대 614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전기차 운전자의 고질병인 주행거리 불안을 크게 줄여주었거든. 반면에 중국산 배터리는 충전 속도는 한국산에 비해 3배나 오래 걸리지만 주행거리는 한국산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을 보여줄 뿐이지. 안정성은 또 어떻고? 심심하면 과열로 폭발하는 중국산 배터리와는 반대로 한국산 배터리는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과 열 관리를 통해 안전을 우선시하여 과열이나 화재 위험을 대폭 줄였거든. 실제로 첨단 열 관리 기능을 갖춘 현대 코나 EV는 미국에서 진행된 안전 테스트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지. 그야말로 한국은 이제 기존의 기술 강국의 훈장을 쥐고 있던 독일의 손에서 훈장을 완전히 빼앗고 자신들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기술 강국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거야. 그리고 언젠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면 한국은 그 막대한 이익을 독차지함으로써 그 즉시 유럽 전체를 먹고 미국과도 견줄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겠지. 하지만 한국은 늘 그래왔듯이 이러한 대성공에도 절대로 안주하려 하지 않을 거야. 이들은 특유의 천재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고, 결국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겠지. 한국의 이러한 저력을 보면 꼭 예전의 독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독일 또한 기술력 발전을 모토로 삼아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거든. 그러나 그러한 혁신은 정체되었고 이제는 한국이라는 신흥 강자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 거야. 하이케, 너라면 이런 독일산 전기차를 구매하겠어? 독일산 차량은 이제 더 이상 100% 독일인들이 만든 게 아닌, 차를 뜯어보면 중국산 부품이 태반으로 이젠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어. 그러니 하이케, 내가 진정으로 훌륭한 공학자가 되고 싶다면 이젠 현실을 인정하고 겸허한 자세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단다. 독일이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거든. 아빠의 말씀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엮이면 안 좋은 일들만이 벌어진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독일이 그런 중국과 엮이는 처지가 되었다는 말인지 저는 도저히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배터리 등의 기술력은 분명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독일은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이면 될 문제 아니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을 지으실 뿐이었고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하이케, 안타깝게도 독일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잠식당하고 있어. 잘 봐.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양방향 충전 및 자율주행 기능과 같은 첨단 스마트 기능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지. 반면에 한국 전기차는 이러한 양방향 충전이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현대와 기아 전기차는 이미 V2L 기능을 제공하여 차량이 외부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거든. 그러나 독일 전기차에는 이러한 기능이 전혀 없지. 이뿐만이 아니야. 한국은 AI 분야에서 막대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로 이를 기반으로 한국산 브랜드들은 AI 기반 운전자 지원,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첨단 기술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그러나 독일은 여전히 기본적인 AI 기술조차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 정체야말로
독일 브랜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점이 무엇인 줄 아니?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직 통합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달성했고, 자체 배터리 및 부품 생산을 통해 효율적인 조립 공정을 구축해냈다는 거야. 즉, 한국은 이러한 효율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고품질의 기능의 전기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지. 일례로 현대 아이오닉 5는 경쟁 모델인 아우디 Q4 이트론보다 $10,000나 저렴하지만 성능이나 기능은 현대 쪽이 압도 우위를 가져가고 있어. 그런데 도대체 누가 아우디를 구매하겠어? 만약 어떤 가게에서 카카오가 듬뿍 들어간 초콜릿을 $1에 판매하는데 옆 가게에서는 중국산 인공색소와 설탕만이 잔뜩 들어간 저질 초콜릿을 $2에 판매한다고 생각해봐. 하이케, 너는 어느 가게에서 초콜릿을 구매할 거야?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고, 결국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고만 있던 독일은 지속적으로 효율성에 대한 노력을 해온 한국에 완전히 짓눌리게 되었다는 거야. 이쯤 되자 저는 더 이상 아빠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건 자존심만이 되어 반박을 위한 반박만을 할 뿐이었죠. 아빠,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초콜릿을 비교하는 것도 전혀 맞는 비유가 아니라고요. 한국 브랜드와 독일 브랜드는 그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 수준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둘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독일은 수십 년간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고, 소비자들은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독일 브랜드를 신뢰할 거예요.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냉정하셨습니다. 아빠는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시더니 이내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이케, 브랜드 이미지를 쌓는 건 어렵지만 이미지가 훼손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란다. 한국 브랜드는 모든 부품과 기술력을 자체 개발하지만 독일 전기차는 기술력이 없어서 중국산 저가 배터리와 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잖니? 결국 한국 브랜드는 신뢰성과 높은 재판매 가치를 인정받아 국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최고 순위를 차지하며 기존의 독일의 자리를 꿰찬 지 오래란다. 그러나 독일은 지속적인 중국산 부품의 폭발 사고로 인해 내연기관으로 얻은 이미지를 전부 다 깎아먹고 독일 브랜드 하면 연상되는 게 중국일 정도로 처참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지. 즉, 한국 브랜드는 독일 브랜드의 파워를 넘은 지 오래고 이게 바로 아빠가 한국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한 이유란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아무리 보수적이고 독일 브랜드만을 구매하는 독일인들일지라도 5년 내로 한국산 브랜드의 압도적인 면모에 결국 고개를 돌릴 것이고 독일 고속도로는 전부 한국산 차량들로 채워지게 될 거야. 기술력은 애국심을 이기거든. 실제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독일인들은 아직도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을 선호하기 때문에 독일 내의 한국산 차량 점유율이 낮아 보이는 거지,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국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로 유명한 독일에서도 현대코나 기아 니로와 같은 한국 전기차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현대 아이오닉 5도 폭스바겐 전기차 모델을 압도하고 있거든. 자동차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독일이 이 정도인데 다른 국가들은 오죽하겠니? 이제 한국에겐 고공행진만이 남아있는 셈이고 아빠는 이 나라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상상조차 안 된단다. 그러면서 아빠는 이런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늙어빠진 독일의 인생을 베팅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반드시 한국 유학을 떠날 것을 강요했는데요. 결국 저는 그런 아빠에게 학을 떼며 도망쳐 나올 뿐이었습니다. 독일이 잘하는 분야는 전기차 분야뿐만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기차만을 고집하며 자꾸만 한국을 과대평가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정부 대변인의 연설을 송출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부 대변인은 미국의 중국 제재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 제재에 동참하길 원하므로 독일은 더 이상 중국과의 협력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독일은 중국산 저렴한 부품에 대한 공급망을 잃어서 전기차 등의 각종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거라며 울상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정부 관계자는 독일은 이제라도 한국의 연구개발 모델을 따라해서 한국에 내준 기술 강국의 지위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믿기지가 않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명백히 독일의 기술력이 한국의 진작에 압도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었기에 저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정부조차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다니 저는 그간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었던 거거든요. 결국 저는 패닉에 빠져 돌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파악하는 거였죠. 사실 저는 독일인으로서 기술 강국의 지위를 빼앗겼다는 데서 나오는 열등감에 돌연 한국행을 결정한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꼬투리를 잡아 한국의 열등한 면모를 포착하겠다는 못된 심보를 가지며 한국행을 강행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뚱한 표정을 지으며 공항을 이리저리 살펴볼 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두리번거리던 저는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웬 공항 부스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있길래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여행의 편의를 증대시켜줄 수 있는 임대 스마트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국은 그 어떠한 보증금도 없이 스마트폰을 대여해 주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충격적인 행보에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한국인 공항 직원에게 이건 미친 짓이라며 항변 아닌 항변을 하자 직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쎄요, 사실 이러한 임대폰 서비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했으나 단 한 명도 임대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임대 스마트폰 대여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기능이 거의 없는 저가형 스마트폰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스마트폰으로는 한국을 100% 온전히 즐길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 스마트폰으로 결제와 각종 예약, GPS를 통한 미화 추적, 건강관리 등 삶 전반에 걸친 모든 부분을 처리하므로 고성능의 스마트폰이 필수죠. 지금 보니까 당신의 스마트폰도 저가형 모델 같은데 원하신다면 임대 스마트폰을 대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보증금을 맡기지도 않았음에도 이러한 삼성의 최신 기종 스마트폰을 훔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여행 만족도를 위해 스마트폰 대여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의 놀라운 배려심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객 배려야말로 한국 브랜드들이 이윤 추구와 비용 절감에만 미쳐있는 독일 브랜드를 짓누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었죠. 아마 이번에 한국의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을 체험한 외국인들은 다음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기회가 있을 때 더 익숙한 삼성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삼성 스마트폰을 대여하게 되었고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삼성과 같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 브랜드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고 가난해진 독일인들은 그저 저가형 스마트폰만을 구매할 뿐이거든요. 하지만 기술 강국 한국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글로벌 브랜드인 삼성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고급형 스마트폰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니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시민의식도 훌륭한 국가면 이런 배짱 좋은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건가 싶어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두려운 점은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대여받은 임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공항택시 호출 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앱을 통해 외국인 전용 택시까지 호출할 수 있었기에 저는 이러한 흥미로운 기능을 한번 이용해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마치 운명처럼 제게 배정된 자동차는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 전기차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택시조차 비싼 전기차로 운행할 정도면 한국은 대체 얼마나 부자 나라인 건가 싶어 당황하면서도 아무튼 이건 한국 전기차를 직접 경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한국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기차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좌석에는 별도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스크린은 실시간 GPS 기능을 지원하여 거쳐가는 지역의 명소나 안전 팁에 대한 자세한 여행 가이드를 제공했는데요. 심지어 이 전자 스크린은 AI 시스템을 통해 도착지 근처의 행사 일정을 소개해준다거나 독일인들은 어떤 곳을 주로 방문하는지 등을 알려주며 그야말로 하나의 관광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전자 스크린을 통해 얻은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으려고 시도했는데 저는 분명 데이터를 구매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문제없이 정보를 전송받고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인터넷을 연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 택시가 귀신이라도 들린 택시인 건가 싶어 화들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제 당황해하는 모습을 본 한국인 택시 기사는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정보를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외국인 손님들은 하나같이 놀라시더라고요. 한국의 공항 택시는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 휴대폰 충전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외국의 차량에서는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없나 본데 한국은 택시부터 해서 웬만한 대중교통에는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되므로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렇듯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에서나 공급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상황이란 말인가? 독일에서는 이러한 무료 와이파이는커녕 데이터조차 잘 안 터지는 곳도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인프라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는 듯 더욱 기가 막힌 모습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저는 전자 스크린을 조작하며 택시 실내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었고 음악 등을 설정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외국인 택시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기능으로 한국은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점차 모든 택시에 이러한 승객 맞춤 기능을 확대할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독일에서는 비싼 택시 요금에 비해 서비스는 무척이나 형편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택시 기사들은 승객들을 태우고도 멋대로 담배를 피운다거나 하며 저질스러운 행동을 일삼고 있거든요. 독일인들은 하나같이 그건 전부 난민 출신 택시기사의 만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저는 난민이나 이민자 출신이 그 정도로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국의 최첨단 택시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능들을 구경했고 이러한 택시의 기능 중에는 관광객에게 최적화된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경치 좋은 경로를 선택하거나 이동 중에 랜드마크를 들를 수 있는 옵션까지 존재하더라고요. 이러한 기능은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더욱 많은 주행거리를 가져가면서 택시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승객 입장에서는 더욱 만족스러운 여정을 보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이익을 보는 천재적인 기능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아빠와 더불어 독일 정부 대변인까지 나서 한국을 극찬했던 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였죠. 그런데 이러한 감탄도 잠시 갑자기 택시 내부에서는 소름 돋는 경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설마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독일 차량처럼 갑자기 제멋대로 차량이 터지기라도 하는 건가 싶어 공포에 질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택시 기사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정말 상상치도 못한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택시는 차량 내부에 AI 기반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 움직임이나 자세 및 표정을 모니터링하여 피로나 주의산만의 징후를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거나 불편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차량은 실시간 알림을 울리며 경고하거나 혹은 자율주행 모드로 들어가 위기에 빠진 운전자 대신 차량을 운전합니다. 당연히 저는 졸음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성적인 허리 통증 문제가 있어 자세가 잠시 불안정했고 그래서 알림이 울린 것 같네요. 놀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방지하는 말도 안 되는 국가였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저는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를 구원할 슈퍼 히어로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구현해낼 수 있던 건지 저는 이런 기술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내는 한국인들의 뇌구조를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최첨단 차량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인프라마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에서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도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고속도로는 타이어 소음을 줄여주는 소재가 주입된 소음 감소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주고 있기에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던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니 고속도로 인프라도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소음 감소 도로는커녕 군데군데 구멍이 난 아스팔트가 보수 없이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속도 제한이 관대한 도로에서는 소음 때문에 도저히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독일을 압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바로 한국의 AI 기반 감시 드론이었습니다. 저는 웬 고속도로 한복판에 드론이 날아다니길래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 벙찌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고속도로 드론은 사고나 유지 보수가 필요한 곳을 파악하고 교통 흐름까지 모니터링하며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전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 택시 기사는 이러한 드론이야말로 한국의 고속도로가 늘 새 것처럼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라며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내비쳤죠. 심지어 이러한 드론은 인적이 드문 고위험 도로에서의 고장이나 응급 상황 발생 시에도 출동하며 야간에 운전자가 도로에서 발이 묶일 경우 우선적으로 필수 물품을 전달하거나 주변 지역을 밝히면서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이젠 놀라기도 지쳐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자부심이 넘칠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 살면서 처음으로 제 조국인 독일이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죠. 독일인인 제가 한국을 얕잡아 봤던 건 그야말로 주제도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이었거든요. 이 택시는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지능형 교통체계와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합해서 건설 구역이나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구역, 그리고 악천후와 같은 도로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인식했고, 결국 택시는 근처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최적의 경로로 우회하여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마법 같은 여정을 직접 경험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은 독일을 진작에 뛰어넘었고 또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무시무시한 나라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아빠의 한국 유학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한국은 분명 압도적인 선진국이었고 이런 나라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독일 기술산업처럼 함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